민주당 5선 이상민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여야 내부 사정 복잡해 보이는데요. 국회는 올해도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쌍특검도 전국 뇌관으로 꼽히는데 관련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도 앞선 뉴스를 통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이미 이건 예상된 수순이었기 때문에 뭐 폭발력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뭐 사인이 정당을 입당하고 탈당하는 건 개인의 자유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이상민 의원이 과거 소위 민주당에만 계속 있었던 게 아니었었고요. 과거에도 이제 민주당에 있다가 자유선진당으로 갔다 다시 돌아오시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사당화가 됐기 때문에 탈당했다기보다는 본인이 공천권을 확보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이번 탈당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이상민 의원이 말씀하시는 탈당의 변화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의 사당 또는 개혁의 딸에 좌지우지되는 정당, 그다음에 온갖 비난의 단어를 다 사용하셨습니다만 아니 그런 사당이 어떻게 당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을 할 것이며 1년 넘게 이렇게 당을 비난했던 분에 대해서 한 번도 징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왜 나가셨는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묻자면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당화 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공천권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가장 큰 기저에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민 의원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는데 이 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용기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상민 의원께서 비명계 5인방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진 그러한 당내 분위기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개딸당이라는 표현을 또 말씀하셨어요. 민주당이 지금 중도층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특정 팬덤이라고 하는 개딸들에 대한 그러한 비판, 당내 비판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용기 있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과거 자신이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열린 우리당으로 정계 입문했을 때와 비교를 하셨어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 정말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과 틀리게 민주주의가 너무나 처참히 무너졌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나름 미래를 위해서 과학기술 분야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포부도 밝히셨기 때문에 나름 의미 있고 용기 있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셨고 그런 말씀하셨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의미 있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상민 의원 일단 무소속으로 남을지 다른 당적을 가질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좀 시간을 갖고 숙고해 보겠다고 밝혔는데 자, 앞선 특강도 그렇고 좀 언급했던 국민의힘 쪽으로 무게가 실리거든요. 국민의힘에서도 좀 주시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저희 국민의힘의 혁신이 주최 특강도 임해 주셨고, 그리고 나름 당내 민주주의를 말씀하시면서 또 미래에 대한 포부를 밝히신 것은 사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바하고도 일치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예산 정국에서 민주당발 이재명 대표의 예산을 정부의 동의도 없이 정액시켰지만 정부가 가고자 하는 그런 R&D 예산은 과감히 다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마 이상민 의원이 행하는 행보가 정책 행보를 하면 사실 국민의힘의 정책 행보가 맞고,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나 그 외에 어떤 우리 정당에서의 새로운 정당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을 향한 그런 메시지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 이제 비명계 5인방 중에서 혼자 이제 가장 먼저 용기 있는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이탈할지, 또 그 외에 당에 소속돼 있지 않지만 금태섭 전 의원이나 등등등 그러한 정치 어떤 개혁을 위한 그러한 인물들과 어떤 행동을 할지 그런 부분들도 아마 연계해서 심사숙고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예, 앞으로의 행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김 전 행정관께서 이상민 의원 만약에 입당을 하게 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이상민 의원이 이 정계 개편 과정의 상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한 분일 뿐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12월 27일 날 소위 그 국민의힘에 있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2월 27일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정치권이 많은 변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까지 쉽게 움직이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가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준연동형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완전 연동형으로 갈 것인지 아직 정치권에서 합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랑 제3지대 문제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상민 의원의 선택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지역구로 있는 대전의 유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국민의힘으로 갔을 때 그 지역구에 나와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 안 높은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상황의 변동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선거제도의 나름대로의 윤곽이 잡혀지고 난 다음에 본인이 제 생각에는 이상민 의원이 저희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하나 사실관계를 아까 말씀드리면 바로 잡으면 중도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대부분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중도층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중도층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조금 높다라는 말씀을 사실 교정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민 의원 이 선택의 폭이 좀 좁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도 이 위원장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명계 추가 탈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비명계 추가 탈당 가능성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인방으로 불리시는 분들인데 왜 이상민 의원이 개별적으로 탈당을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그 5인방이 뜻을 같이 하고 정치적인 지향을 같이 하신다면 오히려 5인이 한꺼번에 어떤 탈당 선언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쪽 활로를 만드는 게 저는 더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합의가 안 됐겠죠. 전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그분과 관련해서 미리 탈당을 했다는 건 사인이 탈당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탈당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3지대에 나오면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이준석 전 당대표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한 결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낙연 전 당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탈당을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탈당의 규모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만들어지게 될 공간 확보가 어느 정도 될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내용과 말은 흘리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결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간이 열리기 전에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고 저 5인방 중에 4분 같은 경우는요. 지역구 대부분이 다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조직도 탄탄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굳이 밖에 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인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 계속 당 주류를 견제하면서 저희 자기에게 유리한 공천 룰 또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더 집중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언급을 좀 해주셨으니까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신당 창당 움직임 이 얘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제3지대로 나가야 되는 건데 전 적어도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례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간이 생기는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적어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제도는 교섭단체를 구성해야지만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20명 정도를 모아야 되는데 제일 유사한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과거에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결합해서 만든 정당 시스템 같은 것이 있거든요. 저는 그럼 이준석 전 당대표와 이낙연 전 당대표가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 것을 화두로 서로 합쳐서 뭐 이준석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하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친낙계 의원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일부 그런 분들의 결행에 합의가 된다면 저는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같이 아노미 같은 상황에서 그런 집단적인 탈당을 결행할 만큼의 힘이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의 공천과 전대를 관련해서 충돌 이야기해 주셨는데 현재 민주당 내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의원의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그렇게 자신의 공천 때문이다 이렇게 폄하하고 싶진 않고요.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폄하해야지만 민주당의 추가적인 이탈을 막고 그러한 이상민 의원에 대한 용기 있는 결단을 폄하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더 큰 문제는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러한 정치공학적인 그러한 계산을 누가 하느냐. 그건 사실 이재명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미 병립형으로 선회했는데 민주당의 수많은 어떤 논란 끝에 아직 결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야말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차릴 때 그러한 차단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해서 병리평으로 전환해서 그러한 위성정당이라든지 그러한 비례를 노린 정당의 탄생을 막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왜 이상민 의원이나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은 그런 신당이 나오느냐. 그것은 결국에 민주당 내부의 무너진 당내 민주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용기 있는 결단을 한 것도 사실은 어느 누가 감히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그러한 발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높이 사고 싶고요. 그런 차원 때문에 아까 중도층을 지지를 민주당이 조금 더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역대 정치사 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가장 큰 양극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얘기는 지금 지형을 본다면 민주당의 지지층도 민주당 지지층으로 결집돼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결집돼 있고 하지만 중도는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제3지대가 생기는 그런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결국은 도토리 키재기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의 정치공학을 오히려 그러한 내부의 용기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향한 비판으로 쏟을 게 아니라 과연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하는 게 아닌지 그런 계산 때문에 지금 사실 국회에서 선거법 논의도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이야기 해봤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혁신이 좀 조기 해체 수순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전망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혁신의 역할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혁신의 역할을 놓고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결부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했을 때 지지한다의 가장 큰 이유는 외교입니다.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 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소통과 인사 문제입니다. 결국 소통과 인사 문제에서 놓고 봤을 때 결국 당내 문제가 결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혁신위가 주장한 부분이 가장 큰 국민적 지지를 받고 또 중도층의 박수를 받은 게 친윤계 인사들의 일선 후퇴입니다. 그래서 친윤계 인사들 그리고 당 지도부가 일선 후퇴라고 그 일선 후퇴라는 것은 곧 불출마 또는 험지거든요. 그런데 그 험지가 본인들이 정하는 험지가 아니라 당에서 정하는 험지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원희룡 국토부 현 장관처럼 민주당 지도부 인사를 겨냥해서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 이러한 게 험지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나름 성과가 있었다 봅니다. 다만 그것이 지도부가 당초 혁신위가 출범할 때 약속한 정권을 주겠다는 부분에서 지금 충돌이 되다 보니 오히려 국민적인 외면을 또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위의 모습들은 오히려 윤 대통령을 자유롭게 해드리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보폭을 더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소통 인사 문제인데 당에서 인사 문제를 풀어준다면은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이번 청와대 개편을 한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있을 개각이 있을 것처럼 정책에 더 올인하고 3대 개혁과 민생에 더 집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혁신의 그러한 인적 쇄신의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혁신이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관해서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외부에서 보는 국민의힘 혁신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실패한 건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낙동강 하류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3선 이상에 대해서 험지 출마를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아무것도 여기에 호응한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뭡니까? 그렇다면 나를 갖다가 공천심사위원장이 앉혀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그냥 일거에 바로 예를 들면 정권을 주겠다고 하는 김기현 당대표가 거절을 했습니다. 혁신위는 실제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상황인 거죠. 전 그렇다면 소위 혁신위의 혁신에 대한 내용들을 현 지도부가 수용하지 못하겠다라고 판단했다는 것. 전 그렇다면 이 내용 자체가 대통령의 입장인가 아닌가. 이거 좀 제가 판단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입장은 혁신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는데 당 소위 지도부와 주류가 이것을 반대했다면 앞으로 큰 내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 특히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갈등이 부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혁신이 실패했을 때 그 혁신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용한 위원장만 질 것인가? 저는 김기현 당대표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김기현 당대표가 혁신위를 띄웠고 혁신위원장에게 정권을 주겠다고 얘기했으면서 실제로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김기현 당대표도 본인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저는 김기현 당대표와 이뇨한 혁신위원장 두 분 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 혁신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그야말로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혁신위가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진짜 진중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책임 소재 등과 관련해서 좀 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예산안 처리 이야기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겼는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9일까지거든요. 9일 전에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긴 한데 쉬워 보이진 않아요. 사실 그게 현실이죠. 쉽지는 않다고 저도 봅니다. 왜냐하면 8일 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또 쌍특검법이 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산의 정액은 정부가 동의를 하는 범위에서 예산의 정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재정 체계의 원칙인데 지금 민주당이 예산 심의를 한 거 보면은 상임위에서 대규모 감액과 정액이 이루어졌는데 감액은 윤석열 정부 보고 민생을 안 챙긴다 그러면서 사실은 정부 정책의 기본은 예산에서 출발하거든요. 하지만 대규모 예산을 삭감해서 4조 6천억이나 되는 예산을 삭감했단 말이죠. 그리고 정부의 동의 없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 예산은 과감히 정액을 시켰어요. 청년 예산을 보더라도 정부에서 주장하는 청년 예산은 삭감하고 이재명 표 청년 예산은 정액시키는 그러한 정말 아이러니한 정말 불합리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조 6천억을 삭감했다는 것은 정부 보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표 예산을 정액시켰다는 것은 지금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어느 정도 역대 여야가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합리적인 선을 통해서 감액을 하고 정액을 하더라도 정부의 동의를 받고 정의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절차가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전혀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예산을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내년도 정부 정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을 강행했다. 그러면 과연 민주당에서 세운 예산을 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입안한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간이 비록 법정 시한은 넘겼지만 연말까지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다투고 9일에 맞춰서 예산을 통과하기보다는 어차피 늦어진 거 합리적인 선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진짜 합리적으로 좀 의견을 모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해에도 12월 24일에 예산안이 처리됐어요. 한 3주 정도 늦게 처리가 됐거든요. 올해도 좀 그만큼 길어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8일 그러니까 쌍특검 자체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여야 간의 예산 협상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협상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의 안이 나와 있고 야당은 소위 예산을 통해서 야당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삭감됐다고 해서 그게 완전 삭감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조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그것을 반대하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제 쟁점 사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현 정부는 계속 원전 중심의 발전을 채택하고 있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과 관련해서 좀 강한 방식입니다만 이런 예산에 대한 삭감을 하고 새로 집어넣는 것이 하나 있다면 또 하나는 계속 문제가 됐던 R&D 문제랑 청년 예산 문제입니다. 이 R&D 문제랑 청년 예산 문제는 R&D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 정부가 예산을 갖다 다 깎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재구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청년 예산을 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대부분 일회성 예산이 많다라는 측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예를 들면 직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또 재구성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계속 좀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역 화폐 문제입니다. 아니 이미 작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부가 아무것도 안 냈다가 다시 조정이 돼가지고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했어요. 근데 올해도 또 똑같이 정부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시 7천억 정도를 올린 다음에 조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이 예산 방향, 그러니까 저희 정책 방향을 예산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8일 이후에는 구체적인 액수를 조정할 거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인정할 만큼의 합의안이 도출되고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R&D 청년 예산 등 예산만 해도 이렇게 좁혀야 할 쟁점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또 가장 큰 쟁점 아무래도 쌍특검법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자, 민주당 8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김진표 국회의장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정치적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본인의 임기가 5월이고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회의장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야의 타협을 어떤 요구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일반법이랑 달라서 그냥 지금 8일날 통과 안 된다고 하더라도 12월 22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12월 22일 이후에 본회의에는 무조건 상정돼서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전 그렇다면 굳이 지금 상황에서 김진표 의장이 한 15일 보름 정도밖에 뒤에 안 남은 상황인데 8일 굳이 여야 합의를 얘기하면서 뒤로 예를 들면 미룬다거나 한다는 게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원안대로 8일날 쌍특검을 부의해서 표결을 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김진표 의장이. 예, 김진표 의장 여야에 좀 타협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요. 김진표 의장은 이미 의장으로서의 중립의 의무를 너무나 어겼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고 의장에 취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작년 4월 달에 검수완박법을 상정했을 때 본인이 안건조정위원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안건조정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17분 만에 검수완박법을 상정시켜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탄핵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동관 우리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을 시키고 검사 탄핵안도 상정시켰습니다. 앞으로 있을 특검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이 있는 한 국회의 중립성은 너무나 무너진다고 보고 있고요. 예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그러한 예산이 완전히 종결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4조 6천억을 삭감한 예산을 수정 예산안을 본인들이 냈고 통과시키겠다고 얼음장을 놓고 있어요.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4조 6천억이 삭감된 예산안을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리고 청년 예산도 저희들이 포퓰리즘과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예산과 그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식의 예산은 포퓰리즘이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예산은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 마음 건강 지킴이나 청년들의 진로나 그러한 지나 그런 걸 위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R&D도 마찬가지고 재생과 원전 얘기하셨는데 이미 원전을 철수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전기요금을 국민들이 내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상화시키자는 거고 그리고 더 큰 R&D 부분은 정말 필요한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을 위한 R&D 부분인데 그런 걸 다 삭감하자는 게 사실 안 맞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이 정말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8일 날 특검법이 통과되는 건 자명하고 예산안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저희들의 시각인 거죠. 예, 두 분 말씀만 들어도 정말 연말 정국에 아주 단단히 꼬여 있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개각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이르면 내일부터 개각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이 총선 출마자들 그리고 일부 장관들에 대해서 좀 교체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번 개각? 뭐 이미 언론에 나오다시피 이제 개각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총선도 앞두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용산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면서 정책과 민생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수석들도 이제 사회수석에 있는 일부 기능과 경제수석실에 있는 일부 기능도 이제 신설되는 수석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정책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3대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통령실의 개편과 맞물려서 개각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각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번 개각은 정말 일하는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3대 개혁과 민생을 위한 정부로 탈바꿈할 예정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개각에 발맞춰서 바로 또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겁니다. 정말 인사청문회가 정책 검증을 위한 과연 그러한 후보자가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후보자인지 아닌지에 초점을 맞춰야지 또다시 윤석열 정부를 식물 정부로 전락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팔다리를 다 자르기 위한 그러한 형태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 뭐 연말 정도에 원포인트 개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만
그 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 좀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인사검증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계속 꼬였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만 욕할 게 아니라는 전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원포인트 개각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원포인트 개각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1월 10일이 되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둬야지만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3개월 전이거든요. 근데 12월 중순에 개각을 하고 또 1월 달에 원포인트 개각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왜 그렇게 하든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 하나 하고 원포인트 개각을 해서 만약 1월 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만 특이하게 한다고 얘기하면 이분을 갖다가 오히려 험지로 보낼 생각이 아니라 뭐 비례대표나 아니면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뜻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자체들은 혁신위가 제기했던 혁신의 내용과는 또 반대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전 그래서 좀 윤석열 정부가 본인이 얘기했던 방식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슬림하겠다고 얘기하고 정부를 슬림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청와대 조직을 더 키우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정책의 일관성, 그다음에 본인들이 얘기했던 혁신의 일관성들을 보여줬을 때 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을까. 지금 같은 방식으로 가게 되면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각 관련해서는 또 내일부터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